자, 그럼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124페이지로 갑니다. 취득 시기가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우리 이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 양도소득세 시간에도 이런 비슷한 개념이 있었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 양도소득세는 우리 매도인이 내야 되는 세금이었잖아요. 매도인. 그럼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양도 날짜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가 취득 날짜도 우리가 알아야 됐었어요. 그렇죠? 취득 날짜와 양도 날짜를 우리가 다 알아야지만이 된다. 그렇죠? 그러면 요 취득 시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양도 시기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 자, 건물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축해서 우리가 매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상속을 받아서 우리가 매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증여를 받아서 우리가 매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매수해서 우리가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이때 양도는 매도 시점은 우리가 잔금을 치른 날을 기준하자. 그러면 잔금을 치른 날을 대금 청산일이다 이렇게 썼어요. 대금을 치른 날 이렇게 했었죠. 대금을 치른 날. 그 다음에가 신축일 때는 인허가, 허가를 받고 매도한 날, 상속은 개시 매도한 날, 증여는 증여받은 날 매도한 날, 매수는 대금 청산일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제 보유기간이라고 했었고, 이 보유기간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유기간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진다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세율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비과세, 공제 이런 혜택이 달라진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제가. 자, 그러면 매수인에 대한 세금 문제도 있겠죠. 매수인에 대한 세금 문제도 있습니다. 매수인. 그럼 매수인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매수인은 바로 이제 이거예요. 매수인. 그럼 매수인은 취득 시기를 알면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취득 시기는 취득한 날로부터 출발해서 60일까지 우리가 신고하고 납부하자. 즉 신고 납부 기한을 암시했었죠. 기한 맞아요? 그럼 신고 납부 기한인데 이 신고 납부 기한을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산세를 물어내죠.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상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런 가산세상의 불이익을 받기 싫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자, 그러니까 신고를 잘 해야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 원시취득, 두 번째가 승계취득,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간주취득이 되어 있겠죠. 네,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면 이때 원시취득일 때는 우리가 인허가를 받고 홍길동 명의로 등기를 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인허가를 받고 홍길동 명의로 등기를 친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허가일로 갑니까? 등기로 갑니까? 그렇죠. 이때는 허가일 가는 거죠. 허가일로 갑니다. 허가일. 그럼 이때 이 허가일을 건축법에서 허가일은 이제 사용 승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매립간청은 공사준공인가라고 하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승계에는 우리가 유상승계하고 무상승계가 있었는데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제가 유상승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간주취득은 어떤 변경행위를 통해서 가액의 증가가 일어나는 거니까 그 증가된 시점을 말하다. 그 증가된 요 꼭지점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 변경된 날이 된다. 자, 그럼 그날로부터 60일까지 신고를 마치라는 것이 되겠죠? 해석이? 네. 이걸 안 지키면 가산세상의 불이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산세상의 불이익을 받는다. 자, 그러면 여기서 유상승계 취득이 매우 중요한 거죠. 유상승계 취득이 매우 중요한 거다. 그럼 유상승계일 때는 우리가 둘로 쪼갠다는 거죠. 즉 우리가 사실상 잔금날짜, 계약상 잔금날짜. 우리 양도소득세는 이 매도 시점 같은 걸 따질 때는 잔금날짜의 의미가 또는 매수날짜의 의미가 어떤 거였냐면 사실상, 기억나세요? 사실상
대금 청산일, 그렇죠? 사실상 대금 청산일 이렇게 했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대금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대금은 잔금을 얘기하는 잔금을 치른 날이다. 실제로 잔금을 치른 날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잔금을 치른 날. 그럼 이 말의 의미는 계약상 잔금 날짜하고 사실상 잔금 날짜가 불일치하면 뭘로 가는 거예요? 사실상 잔금 날짜로 하자. 이렇게 얘기 되겠죠. 실제 잔금 날짜로 하자. 이렇게 했었어요. 응? 그러면 이때 사실상 잔금 날짜라는 것은 뭐냐? 국가 지자체. 그 다음에 수입, 공매, 판결문, 법인장부. 이런 취득을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객관적인 취득이라고 했었죠. 객관적인 취득. 자, 객관적인 취득이다. 객관적인 취득이다. 그랬어요. 객관적인 취득. 그럼 객관적인 취득은 사실상 잔금 날짜로 하자. 사실관계 확인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은 개인 간의 거래는 이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입은 이제 수입 신고 날짜, 수입 서류를 다 띄우면 되는 거고, 공매는 낙찰받는 걸 다 뭐 경매 사이트나 법원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거는 계약서 말고 뭐 실제 뭐 과세관청에서 뭐 현장을 보지 않는 이상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계약상의 잔금 날짜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계약상 잔금 날짜가 명시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얘는 개인 간의 거래다 보니까 날짜를 안 쓰는 거예요. 이런 게 좀 드물긴 하지만, 그러면 2022년도 4월하고 날짜를 명시하지 않는 거예요. 날짜를 명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는 날짜가 명시가 안 돼 버리면 이 계약은 무효일까요, 유효일까요? 요거는 유효입니다. 자, 계약은 유효예요. 그렇죠? 자, 이 얘기예요. 명시가 안 돼 있으면 유효다.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명시가 안 됐을 때는 이 해석은 계약일로부터 플러스 60일까지를 잔금 날짜로 보자. 이거예요. 계약일 플러스 60일을 잔금 날짜로 봐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해석이. 그래서 우리가, 이 경우에는 이제 계약일 플러스 60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쟤는 저럴 필요가 없다는 거거든요. 이거 좀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우리 연부라는 거는 여러분들 어떤 거였죠? 연단위 할부로 나눠내는 거다. 그래서 2년 이상에 걸쳐서 나눠내는 거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뭐 이런 거였죠? 뭐 3억짜리 부동산인데 3억원의 부동산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 주면 좋은데 부담스럽다. 그래서 매수인이 이제 얘기하는 거죠. 부담스러워서 나 이거 1억씩 주고 싶다. 자, 매도인은 뭐 지금 요새 땅이 뭐 예를 들어서 땅이라고 한다면 땅이 안 팔리니까 이렇게라도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1억씩 주고 또 1억씩 주고 또 1억씩 주는 거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 1억을 주고 2023년도에 1억을 주고 2024년도에 1억을 줍니다. 해석이. 그러면 이때 한번 신고 들어오고 이때 한번 들어오고 이때 한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 얘기예요. 이때 한번 들어오고 이때 한번 들어오고 이때 한번 들어오자. 그러면은 취득세 신고는 몇 번 해야 되느냐? 3번 다 하라는 거죠. 그래서 다 우리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연부금 취득 날짜 요 날로부터 60일, 요 날로부터 60일, 요 날로부터 60일. 그래서 얘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연부 취득 시기는 3번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등기 등록일이 있습니다. 등기 등록일은 뭐냐면 보통 이제 매매 잔금을 우리가 치러요. 자, 잔금을 치르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를 합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잔금하고 등기가 있으면 잔금 날짜가 우선인데 때로는 등기가 먼저 올 때도 있어요. 등기가 먼저 올 때도 있습니다. 여기에 등기가 먼저 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잔금 날이 먼저일까요? 등기 날이 먼저일까요? 예, 등기 날짜가 먼저입니다. 만약 잔금과 등기가 있다면 잔금 날짜가 되는 거고요. 예,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따질 게 많기 때문에 이건 사례 문제로도 등장이 될 수 있으니까 잘 정리해두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무상승계는 증여는 이제 계약을 원인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건 증여를 말하죠. 그 다음에 상속은 이제 상속 개시. 자, 유증은 이제 유언을 받은 거예요. 유증 개시가 됩니다. 그런데 계약하기 전에
등기.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직계 좀비속과 거래하다 보니까 뭐 계약서를 안 쓰고 그냥 바로 등기를 넘겨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거 계약서 쓰시는 게 당사자 간에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제 등기가 선등기가 먼저 이루어졌으니까 등기 등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등기 등록은 선등기를 말하는 거죠. 미리. 그렇죠? 미리 우리가 등기 졌을 땐 그 등기 등록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은 대금이 오간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자, 대금이 오간 건 아니고 재산 분할에 따른 등기 등록을 한 거예요. 그렇죠? 윤활자가 된다. 이게 무상승계, 이게 유상승계가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원시취득은 건축이나 개수가 되면 허가일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네, 허가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허가일. 그러면 이때 허가일은 사용승인이라고 하는 거고 사용한 날 중 빠른 날이 된다. 그 다음에 매립간척일 때도 공사준공 인가가 떨어져야 돼. 인가. 그렇죠. 근데 인가 전에 먼저 사용승낙 사실상 사용이 되면은 이때 빠른 날. 어쨌든 날짜가 여러 가지가 있을 때는 빠른 날로 가자. 날짜가 여러 가지가 있을 때는 빠른 날로 가자.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지의 지목 변경이 됐을 때는 이제 변경된 날이 되는데 실제로 변경된 날과 공적인 장부상 변경된 날을 따져봐서 빠른 날로 가자. 어쨌든 선택할 때는 빠른 날이 된다. 선택할 때는 요 빠른 날을 우리가 시점으로 보자.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요 유상, 무상, 원시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 124페이지에 보시면 유상승계 별 표시되어 있죠? 네, 일반적인 취득. 일반적인 취득에다가 써놓습니다. 개인 간의 거래. 그 다음에가 유상승계는 계약상 작업 날짜가 되는데 밑줄 쳐볼까요? 만약에 계약상 작업 날짜가 명시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계약일 플러스 60일. 자, 왜냐면 본인들은 뭐 날짜 안 쓰는 건 좋은데 화성은청은 작업 날짜를 빨리 정해야지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은 뭐냐면 자 키워드가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즉 등기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보니까 60일 신고기한에 계약 해제 사실이 A번 화해조서 인락조서 공정증서. 자, 화해조서는 합의서를 말하는 거고 공정증서는 이제 공증서를 말하겠죠. 그다음에 계약 해제 신고서 이런 것들을 제출해서 우리 없었던 일로 하자. 그러면 신고기한 내 없던 일로 하게 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해석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사실상 작업 날짜. 자, 거기다가 동그라미 2번에다가 객관적인 취득이라고 써놓으시면 되겠어요. 객관적인 취득. 자, 그럼 객관적인 취득일 때는 뭘로 가자? 사실상 잔금 지급일. 그렇죠? 요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키워드가 나와 있죠. 박스에 뭐가 있어요? 국가지자체 수입 공매 법인장 판결문. 그렇죠?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3번에 연무취득. 자, 연무취득은 마지막 연부금 지급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뭐 마지막 연부금 지급, 마지막이 어디 있습니까? 얘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등기 등록. 자, 동그라미 4번에다 써놓으세요. 선등기. 네, 선등기. 네, 선등기. 먼저 등기 등록했다면 잔금보다도 또는 징역 계약보다도 먼저 등기 쳤을 때는 빠른 날이니까 등기 등록이 된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무상승계. 무상승계 원칙은 기억이 이제 계약일로 되어 있죠. 자, 계약일. 요건 이제 징역 기부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도 마찬가지. 니은도 역시 등기 등록하지 않고 똑같이 거기에 화해조서, 공정증서, 계약해제 신고서가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다. 그 다음에 계약일 전에 먼저 등기 등록했을 때는 빠른 날이니까 등기 등록이 돼야죠. 그 다음에 3번 건축 또는 개수. 거기 보시면 사용승인서. 그리고 마지막에 사용일 중 빠른 날. 어쨌든 건축이나 개수는 허가일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건축이나 개수는 허가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사용승인이라는 표현을 써줄 수 있고 그 다음에가 매립간척은 이제 공사준공 인가라는 표현을 써줄 수 있다. 이런 얘기 되겠죠. 해석이요. 그 다음에가 가로 4번에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취득입니다. 네, 요 4번은 요건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오른쪽에 5번 토지의 원시취득은 매립간척. 자, 매립간척은 공사준공 인가, 매립간척은
공사준공 인가, 그렇죠? 인가일입니다. 그다음에 차량 기장비 선박의 종류 변경은 이제 변경된 날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이 된다. 토지 지목 변경도 마찬가지요. 네. 그다음 8번 재산 분할일 때는 우리가 분할 뭐 돈이 왔다 갔다 한 건 아니니까 분할 등기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왼쪽에 가로 4번이죠. 가로 4번이 이제 요거예요. 가로 4번이 요게 되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 공법 시간에 배우신 내용을 좀 떠올리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거는 뭐 암기사항이 아니라 공법적인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얘는 이제 뭐냐면 이런 거지요. 얘는 이제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이제 재건축 재개발 하다면 이제 취득이 이루어질 수 있죠. 자, 이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그러면 그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사실을 체크를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확인받아야죠, 당연히. 중요 사실이 발생됐는데. 근데 이것이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근거 법령에 따라 좀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논리상. 그러면 그때 여기는 하나는 근거 법령이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 주택법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이 됩니다. 그러면 주택법에서는 그 날짜를 뭐라고 하냐면 사용검사라고 그래요. 사용검사를 받아라. 들어보셨죠? 사용검사. 그 다음에 도정법에서는 재건축 조합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고시라도 돼 있어요. 고시. 그러면 소유권 이전 고시하는데 고시의 효과는 고시일로 본다, 고시일의 다음날로 본다. 고시 효과는 고시의 다음날로 본다. 왜? 공법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고시의 효력 시기는 고시일이 아니라 고시일의 다음날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날이 돼야지. 다음날. 그래서 그 효력 시기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택법에서는 사용검사, 도정법에서는 소유권 이전 고시 효과는 고시일이 아니라 다음날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 가로 4번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과세 표준으로 가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제일 중요한 거 가기 전에 요거는 이제 우리 기출 문제인데 지금 우리 요 본문에는 없지만 제가 요건 한번 기출 문제 내용을 좀 가져와 봤어요. 이걸로 간단하게 연습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있어서 그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식으로 보는 경우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었죠. 그럼 사실상 잔금 날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얘는 국가, 그 다음에 수입, 그 다음에 공매, 그 다음에 법인장부, 그 다음에 판결문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이 뭐예요? 국가. 수가 뭐예요? 수입. 공이 뭐예요? 공매. 법이 뭐예요? 법인장부. 판이 뭐예요? 판결문이 됐습니다. 그러면 국수공법판이 됐을 때는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거니까 사실상 잔금 지급으로 가자. 하지만 개인 간의 거래는 믿을 수 있는 거는 계약서밖에 없으니까 계약상 잔금 날짜가 된다. 요게 포인트였었죠. 그럼 여기서 키워드 찾으시면 되잖아요. 이번에 수입 찾았죠. 그 다음에 법인장부 찾았죠. 그 다음에 공매 찾았어요. 그 다음에 국가지자체.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거는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되는 게 반드시 유상승계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 유상승계. 여기도 유상승계. 그렇죠? 여기도 유상승계.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됐죠? 얘는 화해조소다. 그러면 화해조소가 여러분들 화해조소가 우리 이런 거 있죠? 국가, 국가, 수익, 공매, 법인장, 판결문. 자, 판결문의 우리가 판결문의 내용에 화해조소가 들어가나요? 화해조소, 인락조소, 뭐 자백간주 이거는 본인들끼리 합의서를 쓰고 본인들끼리 소위 말해서 공증을 한 거잖아요. 이거는 판결문이 아니죠. 이건 판결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일 때는 어떻게 한다? 화해조서, 인락조서, 이런 경우일 때는 어떻게 한다? 사실상 잔금 날짜가 아니라 계약상 잔금 날짜가 되자. 그렇죠? 얘는 계약상 잔금 날짜가 돼야죠. 해석이. 그렇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전에 과세표준. 자,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과세표준 갑니다. 뭐 과세표준은 뭐 별표시 3개가 되겠죠. 뭐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들이 많은 거니까요. 자, 우리 배웠던 양도소득세랑 또 비교해서 한번 볼게요. 네. 우리 그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과세표준이 우리가 어떻게 됐었죠? 네, 우리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과표가 순서가 제일 먼저 구하는 게 뭐였어요? 제일 먼저 구할 게 뭐였죠? 양도 차익. 양도 차익을 먼저 계산했었어야 되는 거죠. 양도 차익. 그렇죠? 그러면 양에서 마이너스 뭘 빼요? 장기. 장기 보유 자산에 대해서는 특별히 공제 혜택을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도 소득 금액이 됐었어요. 소득 금액. 그럼 소득 금액에서 마이너스 기본 공제를 차감을 시켰었죠. 맞죠? 그러면 과세표준이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외우자. 그래서 우리가 양에서 장기를 빼면 소곱창은 기본 안주는 과표. 자, 이거 정확하게 외우셔야 된다. 말씀드렸고, 이 차익 계산 방법은 실거래가 추계, 장득 공제는 요건, 공제율 2%, 4%, 연 250만 원 공제. 이런 얘기들이 주된 얘기였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취득세. 그럼 취득세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먼저 요 취득세는 첫 번째가 적용 순서가 중요했었어요. 순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순서. 두 번째는 취득가액을 과표로 가는데 이 취득과 관련된 직접적이고 간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이 있다. 그럼 여기에 포함되는 비용도 있고 포함되지 않는 비용도 있다. 그렇죠? 자, 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판단할 수 있네. 이거는 계산 문제화해서 출제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간주취득. 간주취득은 어떤 변경을 통하면 가액의 증가가 일어나겠죠. 그러면 증가액이 과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증가액이 과표가 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얘기가 돼요. 그래서 간주취득은 어떤 변경을 통하면 증가액을 과세 표준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녀석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건축을 하거나 대수선을 해요. 그러면 건축이나 대수선 하면은 이거는 법인이 건축이나 대수선을 할 수도 있고 개인이 건축이나 대수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법인이 건축이나 대수선하면 이거는 100%를 입증을 해야 돼요. 하지만 개인이 했을 때는 100%가 아니라 90%만 초과되면은 90%를 초과하면은 오케이를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해석이. 자, 법인은 100%가 되는데 법인이 아닌 개인은 90%만 우리가 초과가 되면 오케이를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이나 대수선, 이게 되겠죠. 건축이나 대수선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적용 순서가 있고 취득가액의 부대 비용이 있고 건축 대수선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렇게 됩니다. 해석이. 그러면은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는 이제 1번하고 2번이 제일 출제를 많이 했었고 2번은 계산 문제화 돼서도 출제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저기.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은 우리가 여기 보시면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 취득 금액을 신고해라. 그럼 만약에 건물 지었다? 그럼 공사비가 취득가액이 되는 거고 공사비를 신고해라. 근데 공사비로 신고하면 되는데 공사비를 줄이려고 계산서를 갖다 들끈다거나 증빙을 누락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액면가 그대로 신고를 잘 했을까? 의심이 되는 거죠.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를 잘했나 못했나를 따져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그 바로미터가 되는 그 기준이 바로 시가표준액이다. 시가표준액. 그럼 이때 시가표준액은 토지의 시가표준액,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시가표준 이상으로 신고했다. 얘가 만약에 1억인데 1억이 2천이 됐다. 문제가 없어. 그런데 얘가 만약에 1억 원이었는데 8천으로 신고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1억 원이었는데 8천으로 신고하면은 이거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정할 수 없다. 이거예요. 1억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가 국가, 수입, 공매, 판결문, 법인자문 검증이 됐을 때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거니까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현하자. 자, 객관적인 취득이 되는 거니까 얘는 사실상 취득가액이 되자. 객관적인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이 된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썼어요. 이런 거 안 따지고 이 자체가 진실된 금액이니까 이걸로 가자. 그래서 국이 뭐예요? 국가지자체, 수는 수입, 공은 공매, 파는 판결문, 법인자무 검증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지목을 바꿔주거나 땅의 이름을 바꿔주거나 차량의 종류를 바꿔주거나 증축, 개축, 개수가 되면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때는 증가된 금액을 신고하고 자, 하자. 이거가 신고가 여의치 않았을 땐 시가표준액.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127페이지 보시면 일반적인 과세표준은 원칙은 신고가액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신고가액. 대신 두 번째 줄에 연부. 연부는 아까 있었잖아요. 3억짜리 부동산을 우리가 3년에 나누어 취득하면은 3억 원이 과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거니까 1억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1억이 우리가 신고가액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 자, 시가표준액이다. 그러면 얘는 신고 또는 신고가액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부터 적었을 땐 시가표준액으로 가자. 네,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면 시가표준액의 그 내용이 있고요. 토지 주택의 시가표준액, 건물의 시가표준액 나오고 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3번의 특례 사실상 취득가액이 나오는데요. 자, 별표시 2개 해놓으시고 사실상 취득가액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취득이다. 그래서 여기는 국가지자체, 그 다음에 수입, 공매, 판결문, 법인장부, 검증. 검증은 우리가 실거래가 신고제다 보니까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표로 가자 이런 얘기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그 박스가 있죠. 박스에다 별표시 국가, 수입, 공매, 판결문, 법인장부, 검증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밑에 판결문은 여러분들 등의 내용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밑에 핵심 목록에 또 요약을 다 해놨네요. 자, 거기 보시면 과세표준에서 우리 과세표준은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으로 하자. 하지만 객관적일 땐 사실상 취득가액이 된다. 그래서 일반적인 거래, 부동산 거래에 대한 법률. 다만 취득 시기는 둘 다 계약상 적용 날짜로 하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로 요 검증이에요, 검증. 요 검증. 자, 우리 검증은 우리가 실거래가 신고제를 말합니다. 실거래가 신고제. 여러분들 이게 중개사법에 나오죠. 실거래가 신고제. 그럼 실거래가 신고제로 이제 검증이 되는 건데 문제는 이때 검증이라는 것은 가격을 검증하는 제도지 시기를 검증하는 제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시요. 얘는 가격을 검증하는 제도지 시기를 검증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가격은 사실상 취득가격이 돼요. 얘는 실거래가니까. 하지만 시기를 판단할 때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간다. 이거예요. 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취득 시기를 따질 때는 사실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상이 아니라 계약상 잔금 지급이 된다는 거. 즉 얘는 시기를 검증하는 제도가 아니라 가격을 검증하는 제도다. 시기를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을 검증하는 거다. 그럼 가격은 사실상 취득가격이 되는 거고 시기는 우리가 검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계약서상의 잔금 날짜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취득 시기를 따질 때는 일반적인 거래는 계약상 잔금 날짜가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에 관한 신고의 법률 얘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과표는 다르다. 과표는 이런 거래가 됐을 땐 사실상 취득가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율로 한다. 맞죠? 다만 연부로 취득할 때는 그렇죠? 연부로 우리가 취득을 합니다. 이랬을 땐 연부 금액이 된다. 그리고 이걸 신고하자. 그다음에 2번 사실상 취득 가격이란 의미는 우리가 거래 상대방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일체 금액, 직간접적인 비용을 포함한다. 동그라미 2번이 이거를 말하죠. 이거. 취득과 연계성 있는 부대 비용이 있다면 포함시켜서 과표를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해석이. 그 다음에가 동그라미 3번은 신고서를 제출하고 검증이 이루어졌다.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은 사실상 취득 가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무신고했을 땐 시가표준에. 그 다음 5번 화해 인락조서는 입증되는 서류이므로 그 조서상 취득 가격이 과표가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5번이에요. 우리가 화해조서, 인락조서는 입증되는 가격이 아니다. 이거는 자기네끼리 합의서 쓴 거다. 합의서 쓴 거니까 사실상 취득 가격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네, 알아서 신고해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됐고요. 그 다음에가 그 위에 보시면 허위신고 등이란 말이 있어요. 허위신고. 허위신고 등이 됐을 때 그게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요 검증은 객관적인 취득이 되는 거니까 이 자체를 인정해 준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걸 뭐 2억으로 이제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제척기간이 만료가 되기 전에 어쩌지 해서 세무조사를 한 거예요. 세무조사를 했습니다. 세무조사를 딱 해봤더니 어떻게 된 거냐? 3억 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여기서 검증이 됐다 하더라도 뭐 나름대로는 검증했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직간접적인 비용 산정을 잘못할 수도 있거든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직간접적인 비용을 잘못 산정한다면 이 금액이 틀릴 수 있지 않느냐. 세무조사를 한 거예요. 네? 세무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무조사라면 이 세무조사상에 요 금액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확인된 금액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허위 신고 등이 됐을 때 과표는 하나, 둘, 셋 번째 줄에 밑줄이 두 번째 줄은 밑줄입니다.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에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세무서장이나 지방청장으로도 통보받은 자료 등에 따라 확인된 금액보다 적었을 때는 우리가 그 확인된 금액을 과표로 간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정리가 됐죠.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 과세표준은 우리가 적용 순서는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요 취득이 객관적인 취득이냐를 따져봐야 돼요. 객관적인 취득이냐? yes 그러면 사실상 취득 가격이 되는 거고요. 근데 객관적인 취득이 아니야 no 그러면 알아서 신고하는 거예요. 신고가액이 되는 거예요. 신고가액. 알아서 신고가 된다. 근데 알아서 탈세할까봐 무신고할까봐 과소신고할까봐 따지는 것이 시가표준액이 된다. 맞죠? 네,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고하는 거고 만약에 신고가액이 이렇게 됐을 때는 시가표준액으로 하자. 그러면 시가표준액의 경우에서는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우리가 개별 공시지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그 다음에가 단독주택이 됐을 때는 얘도 개별성이 있으니까 개별주택가액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가 공동주택가액은 개별성이 떨어지니까 공동주택가액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작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실상 취득가액은 국가, 수입, 공매, 법인장부, 법원의 판결문 또는 검증이 됐을 때는 사실상 취득가액이 된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핵심은. 네. 자, 그래서 요 경우의 수를 잘 인지하셔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적용 순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럼 다 정리가 됐죠? 해석이 다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이번 시간은 우리가 이제 적용 순서까지 했고 다음 시간에는 요 2번부터 한번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